안녕하십니까? 예, 28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차 시는 45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 이어서 MA에 관련된 그런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MA를 연구하신 그 박철수 교수님의 그 논문 중에서 참조해서 보면은 마스터 아키텍트, 커미셔너 방식, 사업계획조정위원회 방식, 코디네이터 방식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마스터 아키텍트 방식이 가장 그 권한이 강한 것이죠. 예, 권한이 강한 것이고 여기 그 개념을 볼 것 같으면 권한을 부여해서 단지 전체의 일관된 설계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부여받고 일관된 설계 관리를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마스터 플래너가 됐건 아키텍트가 됐건 플랜을 통해서 토지이용 계획이 되고 도시 설계 과정에서 아키텍트가 함께 참여하는 뭐 이런 형식이든지 간에 어쨌든 운용 방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 런던의 밀레니엄 빌리지의 노만 포스터가 아키텍트 MA로 마스터 아키텍트로 활동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아라타 이소자키에 의해서 핸들링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 전권을 거의 위임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네, 마스터 아키텍트 방식은요. 자, 그래서 이제 MA 설계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커미셔너 방식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해당 지역의 정보와 이해를 잘 알고 있는 건축가를 임명하여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건축 블록 아키텍트죠. 건축비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계 지침을 제시케 하고 각 단지 설계자가 커미셔너와 함께 주거단지 개발 계획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커미셔너는 블록 아키텍트라고 하는 그 그룹을 컨트롤하는 이제 마스터 아키텍트에서 이제 한 발 조금 이제 물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꼭 뭐 그렇게 볼 것이 아닌 것이 상호 협력적인 이런 부분들이고 어떤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블록 아키텍트가 구현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역할이 플랜의 제시, 그 다음에 건축 비의 추천, 블록 아키텍트의 추천, 그리고 회의 주관, 설계 지침 제시, 이런 것을 커미셔너 방식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업계획조정위원회 방식인데요. 사업계획조정위원회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개발업자 등 다양한 사업 주체가 공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견 조정을 위해 사업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비상임 형식으로 위촉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반적인 조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회의 총괄, 뭐 BA가 제시한 사업 계획의 심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해 당사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래서 어떤 정하는 그리고 어드밴스하는 그런 형식을 생각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코디네이터 방식입니다. 코디네이터는 강력한 지도력을 지닌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블록 아키텍트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 디자인 조정을 유도하고 예, 이런 역할을 하는 예, 그런 것이 코디네이터 방식이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는 결국은 많은 이런 도움을 주는 예, 어떻게 보면 조언자 이런 역할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렇게 예, 운영 방식을 이제 4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인데, 네, 지구를 말씀드리면은 남양주 가운입니다. 네, 한 15만 평 정도 되고요. 여기 지목별 현황도 해서 있죠. 예, 여기 보면은 전답, 뭐 여러 가지 이제 천 쭉 있는데요. 여기가 전에는 그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왕숙천이고, 예, 그 왕숙천 변에 있다 보니까 침수도 많이 되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위치적으로는 여기 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일단 이 위치도 이제 자료서부터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예, 위치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위치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어떤 그 간선도로의 현황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 위치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도시세에 있어서의 역할, 예, 그 위계 이런 걸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 지목은 뭐 크게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을 하는 것보다도 현재 이그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지정이 돼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뭘 추론할 수가 있냐면은 어떤 그 지질적인 부분, 예, 땅의 그 성격, 성질, 그리고 여태까지 어떻게 여기를 관리해 왔나 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함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항공사진입니다. 예, 이건 다분히 예,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대지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항공사진을 찍은 겁니다만 요즘은 뭐 드론 사진이 워낙 잘 발달되고 쉽게 손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 사진을 통해서 전반적인 그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자연 현상, 자연 공원 그리고 어떤 녹지 체계 이런 부분들을 다 볼 수가 있죠. 산과 강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교량 그리고 중점적인 어떤 간선 고속도로 관계 그리고 뭐 경춘 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지구 현황 분석 이제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자세하게 그 밑그림에 대고 지형도를 밑에 깔고 트레이싱지를 얹힌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의 각각의 그런 현황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기록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건 자유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어떤 임대주택 관계, 무슨 학교, 각종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이런 하천에 대한 상황들, 예, 예.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뭐 유수지 관계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그 현황 자체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예, 기록을 해서 예, 현황 분석에 대한 것을 갖다 스케치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동선 개념, 제일 먼저 이제 동선 문제죠. 동선을 어떻게 뺄 것인가. 예, 그래서 전반적인 서큘레이션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바이패스하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런 도시들하고의
도로들하고의 관계, 예, 그리고 하천이 흐르는데 이 하천에 대한 선형을 조정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것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하천 조정을 하는 부분, 그리고 녹지 체계는 어떻게 갖추고 흐를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예, 다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도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블럭을 이제 필지 구분도 하죠. 예, 당연히 그 상업시설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규모는 사이즈는 얼마짜리로 할 건가. 예, 대형 그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필지, 그리고 중소형 필지, 그리고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녹지 체계와 함께 이제 하천에 대한 이제 정비 선형도 좀 어느 정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바이패스하는 인접 도로에서 그 지구 내를 순환하는 그런 순환 도로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각 그 단독주택 필지들을 디바이드 하는 거죠. 디바이드 하고, 녹지축도 좀 연결을 시켜서 그 천변 공원과의 관계를 좀 모색을 하고, 그래서 블록 및 획지를 분할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획지는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거, 뭐 상업 용지, 그리고 단독 필지에 관한 것들을 어바웃으로라도 이제 자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자, 이제 토지용 개념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니, 예, 그래서 따져보니까, 상업용지는 아무래도, 예, 도로변, 예, 대규모 도로변에다가 해서 접근성이 좋고 인식성이 좋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집중성을 좀 모색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을 활용하는 게. 그리고 임대주택은 아무래도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하고의 이런 이용권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도농역이 길 건너편에 한 이쯤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임대주택은 아무래도 대로변에 있는 그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기차, 역을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그 교통상에 있어서 편리한 곳에 이렇게 위치를 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건 편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편리성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은 아무래도 그 고밀로 하는 분양과 저밀로 하는 분양을 나눠서 이것들은 주로 주거성, 그래서 소음보다도 소음을 좀 피할 수 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좀 좋고, 자기가 이제 마이카로 해서 다 차량이 한 대 이상씩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거에 더 편리성을 더 둔 거죠. 둔 것이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용지는 이주자 택지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전체 그 지구 설계상에 있어서 단독 필지, 공동주택, 연립주택 이렇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단독주택 용지는 아무래도 환경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왕숙천변의 천변 공원을 또 활용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존에 흘렀던 이런 하천에 대해서는 종말 처리 시설을 두어서, 이 하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종말 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으면은 그것까지 차직관로로 해서 연결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수종말 처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역범핑을 시켜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에 이 상부에서 흘러 들어왔던 이런 노출됐던 이런 하수들을 전부 차직관로로 모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임대나 분양단지, 상업시설에서 나오는 그 하수들을 전부 모아서 종말 처리를 시켜서 이것을 중수로 만든 다음에 중수를 다시 역범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범빙을 해서 여기 벽천에서 흘려 내려보내서, 그래서 이 하천 공원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 개념인 거고, 이 앞에 있는 이 앞산하고 그 다음에 이 고속도로 변에 있어서의 그 소음 관계를 회피하기 위한 유수지, 저류지 및 유수지죠. 어떤 그 택지 개발을 하거나 할 때 게릴라성 폭우 등에 관련된 이런 빗물을 일시적으로 가둬둘 수 있는 그런 유수지와 이것을 다시 텃밭으로 만들어서 건기 때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이 공원으로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토지 이용 개념도를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계획도를 짜는 거죠. 토지 이용 계획도를 짜는데 이제 그 임대는 A, 분양은 B, 그리고 좀 면적이 큰 8호 초과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는 C로 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짭니다. 또 이것을 다시 이제 모형 검토를 하는 거죠. 모형 검토를 해서 이제 매스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매스 스터디를.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매스가 아니라 볼륨이에요. 부피는. 볼륨인데 우리가 통상 매스 하는데 매스는 질량이죠. 질량이지만 뭐 이게 다 우리 그냥 혼합해서 쓰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매스 스터디거나 아니면 볼륨 스터디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그 지역별로의 상업용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각 포인트별로 어떤 개념들을 심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좀 스터디를 하죠.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세팅이 돼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진출입 불허 구간뿐이 아니라 뭐 직각 배치 구간, 탑상형 배치 구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건축 한계선, 공공보행로, 담장 설치 금지 구간 이런 것들을,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채의 건축물이 모일 때 그것을 어떻게 컨텍스트를 잡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를 글과 그 다음에 도면으로 기호화하는 작업인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는 A로 해서 60제곱미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B는 60에서 85제곱미터, 그리고 C는 85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하고, D는 이제 연립주택이거나 아니면은 R은 단독주택 해서 단독 필지를 또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전체 마스터 플랜을 한번 짜봅니다. 마스터 플랜을 짜봐서, 그래서 전반적인 지구 전체에 대한 쉐입을 한번 잡아보는 것이 마스터 플랜이죠. 여기를 통해서 결국 최초에 구현하고자 했던 지구에 대한 그런 성격들이 구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및 주택, 교통시설 계획해서 각각 어떤 세대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 입히고요. 그리고 도로에 관련된 거는
자, 주택 관련된 건 단독주택 용지, 근린생활, 65 이하, 뭐 85초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교통에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 대로 1류짜리 3류 몇 메타다, 중로 1류는 몇 메타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소로 1류하고 2류, 3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표시를 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폭에 대한 것도 같이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공원, 녹지, 학교 시설에 관련된 것도 이제 같이 세팅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공원이죠. 그래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하천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등학교 주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시 초등학교 하나.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2개 정도, 중학교 하나, 그다음에 고등학교 하나 정도 이제 들어가죠. 사실은 이 고등학교가 그 중학교하고는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그 학교 이제는 그 학생들 컨트롤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분리를 해 놓는데, 사실 고등학교가 그 지구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어떤 뭐 집값 상승 또는 이게 가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이런 그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택지 개발을 할 때 만들었던 이런 그 학교 용지들이 짓지 못하고 교육청에서 인수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행복주택으로 변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 남양주 강원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던 건데, 주거용지가 한 40%, 공원이 한 30%, 도로 및 공공시설이 한 30% 해서 433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